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연봉을 100만원 더 받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능력도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한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동료가 여러분보다 일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입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 연봉 협상에서 최소 100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심리학적 기술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제가 인사팀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직무로 입사한 2명의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면접 점수도 비슷했고 스펙도 거의 동일했죠. 그런데 한 명은 연봉 3천만원으로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3,3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00만원이나 차이가 났던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 명은 제시받은 연봉을 그대로 수락했고 다른 한 명은 단 10분간의 협상을 했을 뿐입니다. 10분의 대화로 300만원을 벌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1,800만원이죠.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 협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가 연봉 협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둘째,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셋째, 협상했다가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여러분도 이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심리학 연구와 실제 협상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연봉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말을 잘하는 것?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 협상에는 딱 3번의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직후입니다. 이때가 여러분의 협상력이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회사는 이미 여러분을 선택했고 채용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은 상태니까요. 두 번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명확하게 증명된 순간이죠. 세 번째는 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최고의 협상 카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바로 누가 먼저 숫자를 제시하느냐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앵커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배에 닷을 내리듯이 처음 제시된 숫자가 협상의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먼저 숫자를 제시한 쪽이 협상에서 평균 20% 더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요. 그럼 어떻게 먼저 숫자를 제시해야 할까요? 여기에 공식이 있습니다. 시장 평균 연봉을 조사하세요. 사람인 찹코리아, 링크드인 같은 곳에서 같은 직무, 같은 경력의 평균 연봉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5에서 20% 높게 부르세요. 너무 높으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너무 낮으면 협상 여지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시장 평균이 3,500만원이라면 4,000만원에서 4,200만원 사이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3,700에서 3,900 정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하고 회사가 제시한 3,500을 받는 것보다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높은 숫자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협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스크립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제 직무의 평균 연봉이 3,700만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진 파이썬 자격증과 지난 프로젝트에서의 성과를 고려하면 4천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데이터를 언급해서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자격증이나 성과를 언급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셋째,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자, 그럼 회사에서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하고 물러서죠. 그런데 진짜 협상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절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 협상학 교수인 마가렛 닐의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거절 후에도 협상을 계속한 사람의 68%가 더 좋은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68%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거절당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요? 거절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이 질문 하나로 협상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4천만원은 안 된다고 했다면 그렇다면 3,800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3,700의 성과급 비율을 높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바로 상호성의 법칙이죠.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서면 상대방도 한 발 다가오게 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증명한 이 원리는 협상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찍히면 어떡하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협상을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연봉 협상을 한 직원들이 오히려 회사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회사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협상은 까칠함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함의 표현입니다. 물론 방법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협력적으로 제안하는 거죠. 이 연봉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한다면 회사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프레이밍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전달 방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신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돈 말고 다른 걸 협상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2026년 현재 기업들은 연봉 인상에는 인색하지만 다른 혜택에는 의외로 관대합니다. 왜일까요? 연봉은 매년 고정 비용으로 누적되지만 다른 혜택들은 일회성이거나 변동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협상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재택근무 일수입니다.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것만으로도 출퇴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휴가입니다. 연차를 이틀만 더 받아도 여러분의 삶의 질은 크게 올라갑니다. 셋째, 교육비 지원입니다. 업무 관련 강의나 자격증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거죠. 넷째, 직급입니다. 연봉은 동일해도 직급이 한 단계 높으면 이력서에 쓸 때 훨씬 유리합니다. 다섯째, 성과급 비율입니다. 기본급은 낮아도 성과급 비율이 높으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이 방법으로 엄청난 혜택을 얻은 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봉 인상이 어렵다고 하자 대신 주 4회 재택근무, 연차 3일 추가, 업무용 노트북, 개인 사용 허용, 외부 교육비 연간 200만 원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500만 원이 넘는 가치죠. 연봉 인상은 100만 원도 못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채용 시장에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기업의 인사팀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채용 공고에는 급여 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고에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2,800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평균 15%의 협상 범위가 존재하죠. 둘째,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대부분 협상 전략입니다. 정말 탐내는 인재라면 예산은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셋째, 다른 지원자를 언급하는 건 여러분을 압박하기 위한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은 이미 여러분에게 오퍼를 냈습니다. 그 말은 채용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면접 보고 평가하고 검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명을 채용하는 데 드는 기업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도 다시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럼 구체적인 스크립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3,500만 원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확실합니다. 다만 시장 조사와 제 경력을 고려했을 때 3,800만 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이 가능할까요? 이 스크립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 표현으로 시작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둘째, 회사에 대한 관심을 명확히 해서 떠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되 질문 형태로 협상의 여지를 남깁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이 정보의 가치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계산이 되시죠?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연봉 협상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깊은 심리학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봉 협상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심리적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증명한 이론인데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2배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더 받을 기회보다 협상이 깨질 위험을 더 크게 느끼는 거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연봉 협상 때문에 오퍼가 취소된 경우는 전체의 2%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 심리적 착각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편향이죠. 사람들은 미래의 큰 이익보다 현재의 작은 안정을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오퍼를 수락하고 빨리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계산해보세요. 연봉 100만 원 차이는 1년이면 100만 원, 5년이면 500만 원, 10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게다가 다음 이직 때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하니까 그 차이는 계속 커집니다. 결국 처음에 100만 원 차이가 평생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0분의 용기가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협상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도 알아야겠죠. 첫째,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여러분이 약한 입장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대신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확신에 찬 톤으로 말하세요. 둘째, 다른 데서 더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협박처럼 들립니다. 대신 다른 기회들도 있지만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세요. 셋째,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이건 개인적인 사정이지 회사가 고려할 이유가 아닙니다. 대신 제 시장 가치와 기여도를 고려할 때라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세요. 협상의 타이밍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오전보다 오후에, 월요일보다 목요일에 더 관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직후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배가 부르면 사람들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건 실제 법정 판결 연구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판사들이 식사 직후에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연봉 협상 미팅을 목요일 오후 2시쯤으로 잡아보세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제 실전 시나리오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회사에서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어렵다고 말할 때입니다. 이렇게 답하세요. 예산 제약이 있으시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로 조정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6개월 후 재평가를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예산이라는 장벽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회사에서 다른 지원자도 많다고 압박할 때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하세요. 좋은 지원자가 많으시다니 축하드립니다. 저도 여러 기회가 있지만 이 팀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로에게 최선의 조건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협박에 굴하지 않으면서도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 회사에서 신입인데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말할 때입니다. 신입이지만 지난 인턴십에서 프로젝트를 리드했고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 결과 제 직무의 평균 급여가 이 수준입니다. 라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대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협상은 싸움이 아니라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과 회사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과정이에요.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에서는 이걸 원칙 중심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입장이 아니라 이익에 집중하는 거죠. 회사는 좋은 인재를 적정한 비용으로 뽑고 싶고 여러분은 적정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화를 이룰 수 있죠. 2026년 현재 채용 시장의 트렌드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기업들이 급여 체계를 많이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연봉이 거의 고정이었다면 지금은 성과급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어떤 회사는 기본급의 30%까지 성과급으로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본급 협상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과급 산정 기준, 인센티브 구조, 스톡옵션 같은 걸 협상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트렌드는 직급 파괴입니다.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직급 체계를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직급보다는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협상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어떤 권한이 주어지나요? 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를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역할과 권한이 크면 경력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29살 마케터였는데 2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연봉 4천만 원의 대리 직급 팀원 역할이었고 B 회사는 3,500만 원의 과장 직급 팀 리더 역할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단순히 연봉만 보면 A 회사지만 이분은 B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2년 후 이분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연봉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팀 리더 경험이 결정적이었죠. 500만 원을 포기하고 경력을 선택한 게 2천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 사고입니다. 협상할 때 지금 당장의 금액만 볼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의 경험이 3년 후, 5년 후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전략적 협상입니다. 물론 당장 생활이 급하면 연봉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경력 가치를 함께 고려하세요. 자, 이제 가장 어려운 상황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현재 회사에서의 연봉 협상입니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회사는 이미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있고 선례를 만들기 싫어하거든요. 한 명한테 올려주면 다른 사람들도 요구할 테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객관적 성과 데이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어요가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로 매출이 15% 증가했고 고객 만족도가 30점 올랐습니다처럼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외부 오퍼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른 회사에서 제의를 받았다면 이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어요. 단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제의를 받았는데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럼 회사를 선택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전략은 타이밍입니다. 연봉 협상은 정기 인사고가 시즌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된 시점이니까요. 그리고 큰 성과를 낸 직후가 좋습니다. 지금 제 가치가 높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네 번째 전략은 준비입니다. 그냥 연봉 올려주세요가 아니라 3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세요. 지난 1년간의 성과, 시장급여 데이터, 내년 목표와 계획까지 담아서 말이에요. 이 정도로 준비하면 진지함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심리학적 팁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한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불편해서 자기가 먼저 양보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협상 전문가들은 침묵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정말 강력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또 하나의 고급 테크닉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의 요구가 아니라 세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은 연봉을 200만원 올리는 것, 두 번째는 100만원 올리고 재택 일수를 늘리는 것, 세 번째는 연봉은 유지하되 프로젝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는 거절하기보다 선택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선택 착각 효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선택권이 주어지면 그 중 하나를 고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봉 협상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걸 요구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부르죠. 자신의 성취를 과소평가하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직시하세요.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면 애초에 뽑지도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연봉은 회사가 여러분한테서 얻는 가치보다 항상 낮습니다. 그게 비즈니스니까요. 그러니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는 건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입니다. 또 하나 명심할 점은 협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6개월 후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1년에 2번씩 꾸준히 협상을 시도하는 사람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의 10년 후 연봉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0년간 꾸준히 협상한 것만으로 3천만 원을 더 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연봉 협상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제시받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이 잃을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100만원, 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리스크는 제로인데 리턴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격 통보 직후, 프로젝트 성공 직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둘째, 먼저 숫자를 제시하고 앵커링 효과를 활용하세요. 시장 평균보다 15에서 20% 높게 부르는 게 공식입니다. 셋째,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대안을 제시하고 비금전적 혜택을 협상하세요. 넷째, 구체적인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다섯째,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문제 해결 접근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 기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현재 회사에서든 다음 이직 때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메모하고 여러분만의 협상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거울 보고 친구한테, 가족한테 말해보는 겁니다. 협상은 스킬이고 스킬은 연습으로 늡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세요. 여러분이 만든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협상 성공담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 내 권력 게임에서 이기는 타크 심리학 전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봉 협상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